영국 켄트 카운티의 도시 도버. 이 근처엔 총 54채만 거주하는 작은 마을 스노우다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로 번화가인 에이쉔과 약 1마일 거리를 제외하곤 주변이 모두 무성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지요. 긴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건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 8분. 사람이 죽어있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크월드 우드의 가장자리에서 유기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조용했던 마을, 1996년 엄마와 딸이 살해된 살인사건의 악몽이 25년 만에 재현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중년 여성으로 엎드린 자세로 발견됩니다. 14년 근무한 베테랑 경찰의 기억에서도 잊혀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피해자의 외상 때문이었죠. 이상하리만큼 머리에 집중된 공격으로 두개골이 모두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범행 도구도 알 수 없고 범행 동기도 알 수 없는 이런 무자비한 공격.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추론만 가능했지요. 피해자는 단순히 자신의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이 현장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주인의 곁을 지키는 잭 러셀, 톱이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도구, 머리를 반복적으로 맞아 둘력에 의한 사망. 당시 확인된 용의자도 없고 공격 동기를 이해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했던 살인사건. 이상하리만큼 머리 부분에만 집중된 공격. 오컬트 스토리, 연쇄살인마의 시작편입니다. 피해자의 신원. 피해자는 53세 PCSO 켄트 경찰관 줄리아 제임스였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제임스는 화요일 오후 3시경 자신의 강아지 잭 러셀을 데리고 집을 나선 게 확인이 되죠. 불과 약 1시간 사이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 이미 결혼해 두 아이의 엄마가 개를 산책시키다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 마을에는 집이 총 54채밖에 없고 주변에 켄트 탄전의 탄광 하나 정도가 있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도시도 아닙니다. 범인이 검거가 되지 않아 혹시 낯선 사람이 이곳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54채의 주민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밖에 전할 수 없었죠. 무자비한 공격 혹은 경찰이라는 특수한 직업 때문에 누군가에 의한 표적이 된 걸까요? 어떻게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검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월 26일 월요일, 4월 27일 화요일 사이에 수상한 사람을 본 어떠한 제보도 전달을 해달라. 그리고 이곳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중 외딴 사람, 외지인을 봤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해달라. 블랙박스나 바디캠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하다. 분명 정보가 없었습니다.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부탁을 하고 있었죠. 영국의 총리부터 내무부 장관까지 그리고 많은 유족들까지 제발 찾아달라, 도와달라라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범인은 당신들 주변에서 걷고 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테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두렵다. 보았거나 들었거나 직감적으로 이상하게 느꼈던 모든 것, 아마도 기차든 버스에서든 슈퍼에서든 이렇게 저렇게 봤던 사람일 것이다. 기분이 나빴지만 그 내용을 따로 기록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건 중요치 않다. 이 세상 어디서든 CCTV가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였죠. 2021년 5월 5일엔 강아지 토비를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시신 옆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면봉으로 전체를 채취해 혹시라도 범인의 DNA가 묻어있지 않을까라는 법의학적 조사를 했죠. 하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해서 결국 이런 방식까지 쓰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옷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 그대로 그 옆에 있는 저 강아지가 토비입니다.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어떠한 목격담이라도 좋으니 이런 모습을 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알려달라. 파란색 방수코트와 청바지
그리고 어두운 웰링턴 스타일의 갈색 부츠를 신고 토비와 걷고 있는 피해자의 대역. 토비는 이날 자신의 마지막을 보게 됐던 피해자의 모습 그대로 같은 현장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강아지가 이상한 데서 계속해서 거리를 멈춥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장소는 한 가지의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당시에 차고 있던 애플워치의 이동 동선과 동일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특정 지역에 갔을 때 강아지는 쳐다보고 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동기도 모르고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합니다. 결국 경찰은 살해 용의자 또는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발표만 남겼을 뿐이죠. 사망 당시에 제복을 입지 않았고 당일날도 재택근무였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근하지 않았던 상황. 피해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아는 면식범이 아닌 이상 범인은 무조건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바로 비면식범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해서 직장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 낯선 사람, 성범죄를 노리는 사람, 혹은 강아지를 훔치려고 했던 사람 등등 여러 가지의 확률을 놓고 찾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한 사람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바로 용의선상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전 남편 웨인 데이비스였죠. 13년을 함께 살다가 2009년 결별을 하고 피해자는 다른 남성 폴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지역에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보자마자 웨인 데이비스는 아들 패트릭에게 페이스북으로 링크를 하나 보냅니다. 한 여성이 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거 지금 니네 동네다. 무슨 일이냐? 하지만 아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집 주변에 많은 경찰들이 있다라는 답만 했지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 아들 패트릭은 집으로 돌아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그 피해자가 엄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격담도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던 그날 오후 3시경 산책을 시키기 위해 홀로 나서는 걸 봤다라는 맞은편 이웃 주민이었죠. 자신은 드라이브웨이에서 차를 닫고 있었는데 줄리아가 강아지와 함께 반대편 길을 지나가는 걸 봤고 뒤쪽 숲을 향하고 있었다. 평상시에도 강아지를 산책할 때 몇 번씩 마주쳐서 똑같이 그렇게 가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후 4시경 갑자기 경찰이 도착해 저지선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목격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제보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 살해 장소에서 1마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강아지를 산책하다가 이상한 사람을 봤다. 하얀색 무언가를 들고 다니는데 너무 섬뜩해서 도망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살인이 발생하기 10일 전 또 다른 2명의 여성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껴 999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은 그 집을 향하게 되죠. These are 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 visiting the home of Callum Wheeler 10 days before Julia James was killed. He mocks them and says they weren't real police. You're probably not even real police anyhow, your phonies. 이상한 남성이 있다라는 신고 전화 때문에 그 집으로 직접 향했던 경찰. 그런데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진짜 경찰 맞아? 니네 진짜 경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며 웃기만 하고 대화를 거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떠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철수를 하게 됐던 것이죠. 범인을 잡지 못해 수사가 답보되고 있던 상황. 그런데 7일 갑자기 경찰이 한 남자에 대한 사진을 공개합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알고 있느냐? 아는 사람 모두의 제보를 받는다. 하지만 말이죠. 정말 신기한 건 그 누구도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5월 7일 저녁 이 사진을 공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남성이 검거됩니다. 5월 7일 금요일 오후 9시 30분 캔터베리 지역에서 검거된 21세 영국인 남성 칼럼 윌러였습니다. 살해 장소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그 장소였죠. 지금부터 그 검거 장면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오른쪽 저 가방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집은 10일 전에 경찰이 갔던 바로 그 집입니다.
Okay. Calm. Callum, no Calm. one's going to hurt you. Calm. Nobody's going to hurt you. Calm. No one's going to hurt you, okay? Callum. On suspicion of No, murder. why? 그리고 이 집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물체가 보입니다. 바로 저 파랗게 둘러싸여 있는 저 물건. 비닐로 덮여져 있는 저것을 벗기자 낭자한 혈흔이 묻어있는 살해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범인이 검거되자 갑자기 남편 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인 줄리아 제임스와 남편 폴은 몇 달 전부터 이 살인마 휠러를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특히 피해자인 줄리아 제임스는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미리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근처에서 휠러는 계속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휠러는 들판에서 이상한 물체가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사람들을 노려보며 걸어다녔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임스도 뭔가 무섭다라는 느낌 때문에 산책로를 당분간 그곳으로 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2달 동안 그 길을 피했지만 그 이후 안전함을 느끼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산책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돼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것이죠. 남편은 그래도 걱정이 되어 애플 스마트워치까지 선물한 상태였습니다. 그를 검거하고 휠러에 대한 과거 전력을 살펴봤습니다. 21세 영국인 남성, 그는 어떠한 폭력 전과도 갖고 있지 않은 초범의 살인마였습니다. 왜 그 지역을 다니다 무고한 여자를 죽였는지도 얘기하지 않는 이 남자,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2021년 4월 27일 사건 발생 당일, 이상한 가방에 하얀색 비닐봉지로 담은 그 범행 도구를 가지고 이동하는 범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이동했던 장소가 바로 피해자를 만났던 그 숲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 2021년 4월 28일 오후 5시에도 저 범행 도구를 들고 또다시 이동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범행 도구는 어제 사람을 살해했던 바로 그 범행 도구입니다. 범인에 대한 이야기가 확인되자 주변에서 블랙박스 및 바디캠에서 포착된 그의 모습도 공개가 됩니다. 그는 정말 들판에서 범행 도구를 든 채 계속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오후 1시 8분. 이 시간이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아시나요? 피해자는 오후 3시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그 전부터 계속 이곳을 다니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살해 도구를 들고 말이죠. 경찰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빨리 잡히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 같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 남성의 사진이 외부에 공개되었을 당시에도 옆집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 집에 이 휠러가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15살에 자퇴를 한 이후에 집에서 TV와 비디오 게임만 즐겼던 일종의 히키코모리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불법 성포르노물에 거의 중독되어 있는 상태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는 매복을 해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보이게 되면 공격을 해 불과 73분 만에 사람을 한 명 죽였던 상황이죠. 그의 범행 도구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범행 도구는 강철로 만들어진 잭 같은 것, 일종의 철로에서 쓰였던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레일 같은 것이죠. 3kg짜리를 들고 다니며 그걸로 상대방을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볼 행위가 아니었죠. 이전부터도 사람을 타겟으로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 범행이었습니다. 혼자 있고
뭔가 위험한 상황이 처해도 도망갈 수 없는 여성을 2달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봤다라고 알려져 있는 제임스 부인을 보자마자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실제 부검의 부검 결과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적인 걸 목적으로 한 공격의 증거는 없다. 빼앗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단 한 가지만 제외했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보고 매우 소름이 돋았는데요. 그녀의 몸에서 사라진 건 단 한 가지, 바로 집 열쇠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디 사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시간이 더 지체되어 경찰이 바로 오지 않았다면 그 다음 타깃은 바로 폴이 있던 그 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부검인은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피해자가 처음 휠러를 마주하자마자 한 행동은 미친 듯이 도망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애플워치가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원래 늘 했던 산책로, 저것을 한 바퀴 빙 돌고 돌아왔던 피해자. 하지만 어느 틈에선가 이상한 사람을 마주하고 반대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강아지와 그렇게 오래 뛸 수가 없었죠. 무언가에 걸려 피해자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손 한쪽이 부러지게 되죠. 그렇게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적으로 내리찍었던 게 범인이 한 행동입니다. 피해자의 두개골은 평가가 소멸이라고 돼 있을 만큼 매우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언제 피해를 입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녀의 애플워치가 나타내고 있는 기록이었죠. 심박수는 평균 90bpm에서 95, 98,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BPM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BPM이 145까지 치솟았죠. 그때가 범인을 보고 도망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이 지나자 BPM은 0으로 떨어집니다. 검거된 휠러는 말 그대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보셨나요? 자신을 촬영하는 취재진에게 혓바닥을 내밀며 조롱을 하는 범인의 모습. 체포 당시 휠러는 경찰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일을 한다. 숲에 들어가 안전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즉, 숲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찰 직원 중 한 명에게는 또 이런 말합니다. 내가 풀려나면 다시 숲으로 돌아가 강간을 하고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심지어 법원에선 이런 진술까지 합니다. 피해자가 죽을만 했다. 왜냐면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인데 어디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신만의 망상입니다. 감옥에선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거나 석방되면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말까지 계속 남겼죠. 경찰이 그의 집에서 확인한 노트북을 분석해본 결과 살인하기 이전 음란물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 기록이 확인되고 특히 살인사건 이틀 전에는 구글에서 강간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검색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정말 그는 범인이 맞을까요? 법정 싸움에서 모든 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단 집에서 발견됐던 살인 무기에서는 분명 제임스의 혈액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츠와 재킷, 조끼에서는 휠러의 DNA가 발견됐고 휠러의 나이키 신발에서도 하나의 혈은 바로 제임스의 혈액이 확인이 됩니다. 즉 살인마는 이 남자 휠러가 맞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약 7,000시간 정도의 CCTV를 영상으로 확보했고 범죄 현장 근처에서 휠러가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기소했을 때 어떠한 증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던 휠러, 이의제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말만 했죠. 자신이 줄리아 제임스를 죽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 살인, 우발적 살인 이런 게 아니다. 자신은 죽일 의지가 없었다. 그냥 단순 과실치사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의 변호사는 이런 주장도 펼칩니다. 휠러가 자폐 스펙트럼이 실제로 있다. 어릴 때 학교를 중퇴하고 살해 2년 전 부모님이 헤어진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며 직업도 갖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외톨이 생활을 했다. 실제로 친구도 없고 휴대폰의 연락처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도 지역 축구팀 훈련 정도, 그거 이외에는 아예 보지를 못했고 만약 봤다면 산림지대에서 그 살해 도구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정말 주장하는 대로 자신은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재판에선 또 다른 기록들이 확인됩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이후 난리가 나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해 기사를 반복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말에 안도감도 느꼈던 범인이었죠. 자기를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검거되자 자신을 취재하는 취재진들에게 혓바닥을 내밀고 재판정 내에서는 앞에 있는 셔츠를 배꼽까지 푼 뒤 V자 표시를 하며 방긋 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치 미친 사람인 양 연기를 하듯이 말이죠. 검찰은 혐의 입증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실치사가 아닌 이유, 이미 범행 도구부터 검색 기록, 그리고 살인에 대한 준비까지 모든 건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의 두개골이 소멸될 상태까지 공격했다는 게 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휠러의 아버지 존 휠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7년 동안 아들은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 실제로 지역에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신건강팀에서 이를 무시했다. 그가 받은 유일한 정신적인 치료는 살인사건 이후 브로드무어 감옥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유일무이하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죄송하다라는 말 말고 할 말은 더 없다라는 아버지의 입장이죠. 현재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그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휠러, 그의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나머지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에서 전한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를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걸 먼저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영국이 현재 좀 한 가지 사회적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좀 편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거 우리나라 사건이 아니니까. 이 또라이들이 좀 많아요. 또라이들이 좀 많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되게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이상한 연령층들이 나타나요. 특히 어린 나이대로. 그러니까 어린 나이 애들이 칼을 들고서 그냥 자기가 좀 세다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사람을 죽여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사회적 문제예요.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사건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신 이 사건이 연쇄살인마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쾌락형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 모습이에요. 이게 수사기법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었으면 얘는 또 죽이고 다녔을 거예요. 지금 인터넷도 있고 바디캠이든 블랙박스든 사람들 사이에 CCTV들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보를 찾아서 범인을 검거했던 상황이었던 거지. 이게 옛날이었으면은 미궁으로 빠진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럼 또 사람 죽이고 또 사람 죽이고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되게 이상하게 많이 봤다고 해요. 아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얘가 피해자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지 입으로는 말 안 하는데 피해자가 자기를 어느 순간 보고 놀란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안 나타나네? 기다리고 있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뭐지? 추측인데 어느 집에 산 것까지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렇게 큰 마을, 위에 그 범인이 살았던 집은 좀 번화가지만 그 밑에 있었던 곳이죠. 아까 여러분도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또 띄워드리면 위쪽이 이제 범인이 살았던 집, 그리고 아래쪽에 시신이 발견된 곳,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집인데 걔가 거기까지 내려왔던 거잖아요. 내려와서 그 벌판을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면서 타겟들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계획적이냐면 이런 루틴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몇 시에 나타나서 어디로 사라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다가 그 중에 가장 자기가 봤을 때 안전하다고 보는 사람, 자기가 들키지 않는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했던 것 같고, 그 뒤에 열쇠까지 가져갔다는 얘기는 열쇠를 왜 가져갔을까라는 문제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살인을 더 저지를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쇠를 가져갔는데 그 집이 어디인지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게 지금 당장 살인을 저지르고 1시간 만에 이제 폴리스 안에 확 쳐지니까 걔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그랬으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CCTV를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하루 뒤에도 걔는 그 흉기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쫙 깔려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 짓을 안 한 거지. 걔는 그거 만약에 시신 늦게 발견됐으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또 죽이는 거예요. 시신만 늦게 발견됐다면. 근데
시신이 생각보다 빨리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큰 적의가 없이 갔던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도 보면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던 거를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상적이진 않죠. 뭐 없앤 것도 아니고 뭐 버린 것도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휠러의 아버지가 또 한번 욕을 뒤지게 먹은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그러고 살인 저질러서 온몸에 피를 묻고 돌아왔는데 그걸 못 봤느냐라는 문제예요. 그걸 왜 모르냐고. 애가 집에다 아예 전시하듯이 갖다 놓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저 집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시간이 좀 지나면 어쨌든 흉기에 혈액도 많이 묻어서 비린내도 날 거고 냄새도 날 텐데 그런 걸 정말 아무것도 몰랐냐 아버지가. 뭐 아예 정말 관심이 없는 건지, 관심이 없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애를 완전히 방관하고 키운 거니까 아버지는 지금 지역사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그걸 몰랐느냐라는 부분 가지고도 말이 조금 많았었어요, 이 내용에서. 그래서 혹시 아버지도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내용이었죠. 뭐 그리고 그 지역사회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살겠다고 얘기를 한 걸로만 현재는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영상도 잠깐 보셨겠지만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흉기를 들고 막 그냥 벌판을 뛰어다니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남자한테는 안 그래요. 이게 연쇄살인마 중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잖아요. 남자 연쇄살인마의 특징은 확실히 약한 사람을 타겟으로 많이 노려요. 자기가 통솔하기 쉬운. 그래서 대부분 통계치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저지를 수 있는 타겟들을 정해서 움직이는 건데 자기를 보고 놀랬던 사람들까지 기억을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숨어 있었대. 그러니까 매복을 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건 찍힌 거고 어느 장소에서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범죄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있다 가서 공격하는 패턴이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연쇄살인마들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뭐 이런 우리나라도 정남규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뒤에서 공격하지 않았다. 자기를 보게 하면서 정면에서 공격을 가해한 애들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이제 공격을 가하면서 한 애들도 있는 이런 건데 얘는 살인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을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쳐다보고 가는데 피해자가 그걸 보고 도망가니까 쫓아갔던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숨어있다 나타나서 빵 때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까지 가고 나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게 연쇄살인마의 느낌이죠. 자, 제가 이 사건을 왜 얘기를 했냐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했던 사건 하나, 우리나라 사건이 얼마 안 됐어요. 그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아마 여기 이제 북마크가 하나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그 사건의 범인이 되게 비슷해요, 여기랑 이 사건이랑. 집에서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라는 망상을 했던 20살인가 21살짜리 남자예요. 원래는 총을 사가지고 총 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총포 자격증이 미뤄져가지고 결국엔 칼을 구매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자기 앞산에 어떤 차 한 대가 올라가는 걸 봤고 사람들이 나무를 캐러 간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몸이 안 좋다고 먼저 내려온 거지. 그냥 가서 그분 그냥 칼로 찔러서 살해했어요. 그 실제로 내용 보면 목 절반 정도가 잘려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다고. 걔 그 살인 저지르고 집에 가 있었어.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뭐 죄책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TV 보고 있다 검거돼요. 근데 걔가 무기징역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 사람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다는 앤데 뭐 난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전문가분들이 보면 연쇄살인마의 느낌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래서 외국에서 영국에서 연쇄살인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살인을 저지른 건 아닌데 연쇄살인마라고 부를 만한 애인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 요즘에 연쇄살인마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발전해서 뭐 CCTV도 많고 블랙박스도 많고 사회적 감시망이 너무 강하니까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검거가 돼버리니까 너무 빨리 잡힌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했던 것도 너무 빨리 잡힌 거고 만약에 걔가 범행을 저지를 때 그게 혼자 온 사람을 공격했으면 시간 조금 더 딜레이 됐으면 걔 또 죽였을 거예요. 죽여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끼는 거라
요즘에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이거. 특히 요즘 어릴수록 제가 이제 이 얘기의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건 우리나라가 지금 촉법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걸 하향한다라고 들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하고 있어요. 촉법소년 중에서도 전 특별로 예외를 둬야 되는 정황들도, 그러니까 규정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뭐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아예 박살내는 문제는 나는 솔직하게 하면 촉법소년 규정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건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을 시키는 게 맞고, 왜냐면 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살인도 여러 가지의 범주라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필적 고의도 있고, 뭐 치사하다, 뭐 그런 거 말고 누군가를 진짜 우발이든 계획이든 분명히 의도가 있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거는 조금 성인하고 똑같은 처벌을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형량이 강하다고 해서 범죄 형량이 줄어든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전문가분들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사형을 주거나 형량이 강해질수록 범행을 에라 몰라 하고 저지르는, 그러니까 범행이 더 잔인해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알겠는데 제가 원하는 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살인과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건 범죄 형량이 높아지면 살인을 안 저지를 내가 저지른다는 난 아니라고 보거든. 나 몰라, 이런 애들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차피 저지를 새끼는 저지른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을 자꾸 풀어주거나 감형시키거나 하니까 더 문제라고 봐. 악용하잖아, 애들이. 악용하고 이용해 먹잖아. 난 그건 진짜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누군가의 무고한 목숨과 누군가의 무고한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없애는 케이스는 전 짤 없다고 생각해요. 촉법이요? 왜 걔네들이 촉법소년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럼 피해자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지금 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디웹 사건들을 요즘에 왜 많이 안 해주시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엔 제가 디웹 다크웹을 왜 했냐면 2017년경에 우리나라에서 거기 들어가면 뭐 귀신 나온다, 아니 뭐 컴퓨터 해킹당한다라는 뭔가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들, 뭔가 약간 괴담 같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본 디웹은 그게 아니었어요. 범죄의 온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실제로 범죄의 온상인 곳이다, 뭐 이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전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되게 많이 알잖아요. 그때 제가 방송을 하기 전부터 디웹 다크웹은 외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거기는 이미.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청정지역이었지.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수사를 안 하는 청정지역이었어요. 이미 범죄는 계속 저질러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거길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관여를 안 하고 있던 거지. 지금이야 다크웹 특별조사팀이 따로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 아래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결국에는 이제 확 하고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마약도 잡고 아동 관련 뭐 성 문제도 잡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그런 범행들이 외국에서 발생된 거를 하나씩 따라간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사회, 문화, 경제 발전을 뒤따라가는 거니까 범죄의 진화라는 것도.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 마약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다. 자꾸 우리나라가 마약과 관련돼서는 청정국이라고 얘기가 돈 많은 사람들만 마약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들어오는 게 힘든 거지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 이거 구하는 것도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벽만 센 거예요. 벽이 초롱선처럼 해서 들어오는 것 중에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높아지는 거지. 뭐 이런 문제였던 거라서 이제 요즘에 이것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알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괜히 나중에 문제 생겨서 마약 범죄, 마약으로 무슨 사건 터지고 그러면 누가 감당할 거야 그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이 얘기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촉법소년 추진하는 거 있죠. 빨리 끝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빨리 하고 낮췄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는 특별 규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잔혹한 범죄들, 특별가중처벌법 같은 걸 넣든 뭐하든 어떤 처벌법을 넣어서 이건 진짜 성인범죄 형량하고 동일하게 한다라는 취지를 걸던가. 저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범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빨리 추진됐으면 이라는 생각이고, 빨리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나이 어리다고 법 악용해서 아무 생각 없이 깝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진짜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걸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았을 때 진짜 평생 있잖아, 나올 수 없지. 난 빨리 무기징역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나왔으면 좋겠어. 아주 평생 썩다 죽게 아주. 남의 인생 송두리째 갖다 팔아먹었으면
남의 인생을 없앴으면 똑같이 그래야지. 그래서 어쨌든 좀 이런 게 좀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이야기에 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는 거 알아요. 뭐 전문가 분들도 그러신 분들도 많으니까. 하지만 저는 일개 소시민이라서 저는 용서 못해요. 당연히 교화시키고 교정시켜야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 애들, 지금 좀 문제 있는 애들 잘 교정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저지른 새끼들은 답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런 새끼들은 그냥 안 내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에 난 그렇게 필요한 인간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사회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빨리 법이 제정되고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